선생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천성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입니다. 한 엄마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제가 정해요. 프랑스의 명문대 교수였던 한 여성이 한국에서 시집살이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 명문대 교수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피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남편 민호는 파리 근교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국인이고 저희 사이에는 5살 된 귀여운 딸마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1월의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마리를 재우고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마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리야,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잖아. 민호와 함께 마리를 안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춥고 어두웠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30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죠.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천천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말이죠. 제발 빨리 좀 봐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응급실 안을 울렸습니다. 마리는 겨우 산소호흡기를 달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사가 전해준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선천성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입니다.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병이죠. 호흡 근육까지 약해져서 이런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저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경과 전문의 예약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최소 4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프랑스 의료 시스템상 응급한 경우라도 순서를 무시할 순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어린 생명이 위태로운데 4개월을 기다리라니요. 저는 교수라는 직책도 잊은 채 의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4개월이나 기다릴 순 없어요.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죠. 그날 밤 마리는 겨우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 한국으로 가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크게 망설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쌓아온 제 경력과 안정된 생활을 모두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도 컸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은 더 커졌죠. 여보, 그래도 프랑스가 선진국이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도 서툴고 마리 학교는 어떡하고.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피, 지금은 마리의 생명이 우선이야.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응급의료 시스템은 프랑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 내가 잘 알아봤어. 그날 밤 저는 마리의 방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또 발작이 올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죠. 창백한 얼굴로 잠든 마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직업이 뭐가 중요하지? 내 편한 게 뭐가 중요해? 마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프랑스 지식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죠. 남편 민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 정도나 아는 먼 나라였죠. 민호와 연애할 때도 그의 국적은 제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프랑스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고 있다는 점이 좋았죠. 파리 근교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프랑스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으니까요. 결혼식도 프랑스식으로 했고 신혼여행 때 잠깐 한국에 들른 것 빼고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습니다. 소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민호가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시댁 방문을 계속 미뤘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두려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모습들이요. 여보,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요. 시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외국인 며느리를 두게 돼서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억압, 과도한 교육열. 게다가 저는 프랑스의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마리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결심해야 했습니다. 민호의 말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뛰어날까요?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 MRI, CT 보유량 1위, 전문의 진료 대기 시간 평균 3일, 응급실 도착 시간 평균 7분. 숫자로 보면 분명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의사들은 불친절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 병원을 믿어도 될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 난 자신 있어. 한국은 많이 변했어. 이제는 많은 면에서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특히 의료 시스템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했어. 마리의 담당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4개월 후에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 더는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한국에 가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2월 말, 아직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소르본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도 처분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파리를 떠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서 잠든 마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게 다 마리를 위한 거야.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도전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거라는 걸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딸 마리의 치료가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더 컸죠. 하지만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아시아 국가 맞나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했던 입국 심사가 여기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5분 만에 끝났거든요. 어머님, 딸아이가 아파 보이네요. 의료 목적으로 오셨나요? 입국 심사관의 친절한 영어에도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공항 직원들은 절대 영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마리의 상태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료 관광 전용 택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용 데스크가 저기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관광 전용 택시라니, 이건 프랑스에서도 없는 시스템이었죠. 택시 안에서 마주한 한국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전기차, 친절한 기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길거리 곳곳에 보이는 병원들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또 병원이네요. 벌써 10번째인 것 같은데. 그래,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야. 아픈 사람은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지. 하지만 진짜 문화 충격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시어머니는 무섭고 엄격한 모습이었는데 김정자 시어머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말이야, 우리 예쁜 손녀 이리 와봐. 시어머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미 방도 따뜻하게 데워놓으셨더군요. 게다가 놀라운 건 마리의 병에 대해 이미 공부를 해오셨다는 거였습니다. 선천성 근무력증은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더구나. 내가 인삼이랑 대추로 약식을 준비해놨어. 이거 먹고 기운 내야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리의 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냥 운동을 더 시키면 되지 않아? 라는 식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으로 병에 대해 공부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준비하신 거죠. 그것도 저희가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지 불과 3일 만의 말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는. 내 손녀 건강해지는 게 최고지. 내일은 동네 한의원에도 가보자. 침이랑 뜸이 도움될 수도 있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시어머님은 제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어머님의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습니다. 제 프랑스 어머니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시어머님은 능숙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시며 마리의 병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고 계셨거든요. 소피야, 이거 봐봐.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나온 최신 논문인데 우리나라 의료진이 공동 연구했더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래. 그날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님의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큰 고비였죠. 아침부터 밥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반찬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침에 크루아상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거든요. 소피야, 이렇게 조금만 먹어서 어떡해. 말이 약도 먹어야 하는데 밥 좀 더 먹어야지. 시어머님은 매 끼니마다 제 밥그릇을 들여다보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해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갈수록 부담이 되더군요. 특히 마리의 식사를 두고는 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프랑스 의사가 처방해준 식단이 있는데.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내가 민호 키울 때는 이것저것 다 먹였어. 그래서 탈 없이 잘 자랐지. 마리도 이제 한국 음식 먹어야 살이 찌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리의 그릇에 김치를 넣어주셨죠. 저는 속이 탔습니다. 마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음식 조절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 앞에서 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리의 양육 방식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시어머님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셨죠. 소피야, 마리 좀 봐. 이렇게 추운데 얇게 입히면 어떡해.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창밖은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도 시어머님은 마리에게 내복을 입히셨습니다. 게다가 마리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걱정하셨죠. 어머님, 마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두껍게 입으면 활동하기 힘들어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양식 육아가 다 그렇지. 너무 자유롭게만 키우면 안 돼. 특히 마리는 병도 있잖아.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민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죠. 여보, 나 이제 어떡하죠?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마리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민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머님도 우리 마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마리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죠. 이런 서양 약만 먹이지 말고 한약도 같이 먹여야 해.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한약이라니요. 더구나 마리의 상태가 미묘한 시기였기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병원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소피야,
너는 왜 한국의 전통의학을 무시하니? 서양의학만이 답은 아니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님과 저는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밥상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고 마리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다가는 결국 한쪽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정작 마리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챙겨주시는 관심도 좋아했고 한국 음식도 의외로 잘 먹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까봐 걱정됐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대추차를 다리시며 말씀하셨죠. 걱정 마. 이거 마시면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마리 엄마예요. 제가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죠.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드디어 병원 예약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지만 마리의 치료가 먼저였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프랑스의 병원들이 떠올랐거든요. 오래된 건물의 긴 대기 시간, 무뚝뚝한 의료진들.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깨끗한 대리석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곳곳에 있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여보,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요? 민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면목은 이제부터야. 접수 창구에서 마리의 프랑스 의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번역하고 공증받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이 바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마리 양의 기록 확인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해외 의무 기록 자동 번역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진료 순서가 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리와 보호자분,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랑스 의무 기록 모두 검토해봤는데요. 선천성 근무력증 진단은 정확해 보입니다. 다만 치료 방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리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프랑스에서는 면역글로불린 치료만 시도하셨더군요. 저희는 여기에 혈장 분리반출 치료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최신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만 해도 한 달에 수천 유로가 들었거든요. 교수님,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5% 정도예요. 게다가 의료 관광으로 오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진보된 치료를 받는데 비용은 오히려 적게 든다니요? 그날 마리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였다면 각각의 검사를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검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료진들이 점심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2시간씩 쉬어요. 저희는 교대 근무로 진행합니다. 환자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마리가 무서워할까봐 검사 과정을 게임처럼 만들어주고 저희 가족의 걱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셨죠. 검사 결과는 그날 오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리의 경우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프랑스의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맞춤형 면역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을 꺼내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보여주셨습니다. 3D 그래픽으로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미래의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았죠. 다음 주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말이 곧 건강해질 거예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프랑스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한국을 너무 오해했나 봐요. 민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마리가 건강을 되찾는 것도 당신이 한국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이제부터라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좋은 소식이구나. 이제 우리 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록 문화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마리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리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마리의 비명소리에 저는 냄비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전신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리야, 정신 차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겪었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거셨거든요. 여보세요. 우리 손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선천성 근무력증 환자인데 호흡 곤란이 왔어요. 놀라웠던 건 119대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안내가 왔고 전화상으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시고 목을 살짝 젖혀서 기도를 확보해주세요. 구급대원이 3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3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마리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9060, 산소 포화도 85%,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해주세요. 구급차 안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구급대원 한 분은 마리의 활력 징후를 계속 체크하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른 한 분은 태블릿으로 병원과 실시간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5세 여아, 선천성 근무력증 환자입니다. 근무력성 위기 의심되며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실에 이미 신경과 당직의가 대기 중이고 중환자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5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때 마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0%대로 떨어진 거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몇 시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후두경 준비하세요. 기관 삽관 시작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마리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작은 손을 잡은 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마리를 에워쌌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리 양의 의무 기록 확인됐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준비해주세요.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심각합니다. 중환자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의료진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보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소피야, 우리 말이 괜찮을 거야. 이런 응급실이라면 분명.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보호자분들 걱정 마세요. 마리의 상태는 이제 안정됐습니다. 근무력성 위기는 확실히 넘겼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겪었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같은 상황이었다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사함, 시어머님의 침착한 대처,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으로 오자고 했던 민호의 판단력까지. 소피야, 시어머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지? 왜 내가 그렇게 마리를 걱정했는지. 우리 손녀가 얼마나 약한 아이인지. 그제서야 시어머님의 과보호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으로 해준 말이 엄마 할머니였죠. 그 순간 저와 시어머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마리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의 치료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마리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소피야, 이번에는 한의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서울대병원 교수님도 추천하신 한의원이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의학을 미신처럼 여겼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보여준 시어머님의 침착한 대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을 직접 경험한 후라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가보죠. 한 의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첨단 장비들이 있었고 한의사 선생님은 서울대 한의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었죠. 더구나 놀라웠던 건 마리의 병에 대해 서양 의학적 관점과 한의학적 관점을 모두 설명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선천성 근무력증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선천 부족과 기혈순환 장애가 복합된 증상입니다. 서양 의학적 치료와 함께 기혈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침을 놓는다고 했을 때 마리가 무서워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은 마리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야, 이 작은 침들은 마법의 지팡이 같은 거야. 내 몸에 있는 필요한 근육들을 깨워주는 거지. 아프지 않을 거야. 신기하게도 마리는 침 치료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더니 나중에는 엄마, 이제 몸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약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치료법이었죠. 한의사 선생님은 마리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한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이 한약은 마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근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서양 약과 달리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한약 맛이 너무 쓰다고 투정 부리던 마리도 시어머님께서 꿀을 타주시니 잘 먹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야, 마리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니? 시어머님 말씀대로였습니다. 마리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기운도 나아졌어요. 전에는 쉽게 지치고 숨이 차서 못하던 놀이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교수님이 놀라시더군요. 마리의 근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네요. 면역 수치도 안정적이고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방 치료까지 포함된 한 달 치료비가 프랑스에서 일주일 치료비보다도 적었거든요. 여보,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적다니. 민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 거야. 게다가 한방 치료도 보험이 적용되거든. 시어머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이 좋다고 했잖니. 여기는 첨단 의료기술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의학도 소중하게 지켜오고 있어. 둘을 조화롭게 사용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날 밤 마리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옆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시어머님께 살며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전에는 한방 치료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겠어요. 시어머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마리도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이곳에서 마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걱정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의 저희 가족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는 이제 서울에 있는 놀이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역시 언어의 장벽 따위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마리는 금세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소연이랑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대요. 마리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양 의학과 한방 치료를 병행한 덕분에 이제는 발작이 거의 없어졌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체육 활동에도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마리를 극진히 보살펴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한식 식단 덕분인지 마리의 면역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소피야, 이제는 된장찌개도 잘 끓이네. 우리 며느리가 한국 며느리가 다 됐어. 시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시어머님이 그토록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 친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요.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 경제를 전공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한 논문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얼마나 귀중한 경험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민호는 서울에서 새로운 태권도장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불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콘셉트로 운영하고 있죠. 태권도를 배우러 온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학생들에게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보, 우리가 프랑스와 한국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희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궁금하다며 직접 방문하신 거였죠. 믿기 힘들군요, 소피.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프랑스도 배울 점이 많아요. 그분은 일주일 동안 한국의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한방 치료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마리의 호전된 모습을 보시고는 더욱 놀라워하셨고요. 요즘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시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죠.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지. 이제는 선진국이 부러워할 것 없어. 그 말씀이 전혀 과장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게 즐겁기까지 합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요. 위기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이제 이곳은 저희 가족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마리의 치료를 위해 급하게 결정한 이주였지만 지금은 그 결정에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마리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고요.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희 가족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회사에서 수백억 원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각국의 투자자들과 협상하는 게 일상이었죠. 모든 판단은 철저한 분석과 논리로 내렸고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런던 카나리 워프의 4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은 제가 이뤄낸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 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세계 각국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였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냉철한 판단을 내렸죠. 직원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밀러 이사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법이 없죠. 모든 게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하나 꼭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바로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생긴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비가 오는 늦은 밤,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와 저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다행히 큰 부상이 없으셨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제가 충격을 정면으로 받았죠. 그때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영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 런던 브리지 병원, 웰링턴 병원까지. 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비슷했죠. 밀러 씨, 척추신경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런던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저에게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은 60%에 불과했고 후유증의 위험도 컸죠. 게다가 6개월 이상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어 양말을 신을 때면 식은땀이 흘렀고 회의 중에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진통제는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알, 점심 식사 후 한 알, 저녁에 잠들기 전 한 알.
하루에 최소 3번은 진통제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의사는 진통제 과다 복용을 걱정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한국의 한의원은 어떨까요? 제 친구 제인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아내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제가 또다시 진통제를 삼키는 걸 보며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도 참 웃기는 소리를 하는군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어떻게 믿나요? 침 몇 번 맞는다고 40년 된 통증이 나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저는 한의학을 미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기가 어쩌고 음양이 어쩌고 하는 이론들은 제 머릿속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았죠. MRI나 X-ray 같은 현대 의학 장비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약이나 침으로 고칠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미팅 중에도 허리 통증 때문에 진땀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제발 한 번만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밤 또다시 통증으로 뒤척이는 저를 보며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매일 밤 고통으로 신음하는 저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걸로 한 방이 사기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브라운 박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밀러 씨,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받으러 가신다니 놀랍네요. 당신 같은 분이.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는 이전보다 더 아팠고 한숨도 자지 못했죠. 공항에서 만난 의전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런 먼 곳까지 와서 미신 같은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허리 통증의 치료를 넘어 제 삶의 방식과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약방이나 전통 가옥이 즐비할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눈앞에 펼쳐진 건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은 현대적인 도시였죠.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거리는 최신 전기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가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온 곳이 맞나요? 의전 담당자 김민수 씨는 제 물음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니까요. 곧 그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치료를 받을 한의원이었죠. 현대식 건물 외관에 한숨 돌렸지만 막상 들어서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은은한 한약향이 코끝을 스쳤고 벽에는 인체의 경락도가 걸려 있었죠. 이정호 원장님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티타늄 안경을 쓰고 있었죠. 한의사라기보다는 쟁쟁한 대학병원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허리가 많이 불편하셨죠? 원장님의 첫마디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시고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한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원장님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왜 제 손목을 보시는 겁니까? 허리가 아픈데 말이죠. 인체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만 짚어봐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죠. 그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말한 내용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치셨군요. 오른쪽 허리와 왼쪽 어깨도 불편하시죠? 소화도 잘 안 되고 특히 찬 음식을 드시면 더 힘드실 겁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증상들을 정확히 짚어내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더구나 제 왼쪽 어깨 통증은 아내 클레어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진료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잠시 실례할게요. 들어온 사람은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신사였습니다. 박영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저도 3개월 전만 해도 당신처럼 이런 치료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박영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한방 치료로 호전되었다는 거였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한 번씩 꼭 찾아와요. 이곳에선 단순히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떻게 과학적 근거도 없는 치료가. 그때 이정우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밀러 씨,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가 아프시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현대의학으로도 제 통증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첫 치료니까 가볍게 시작해보죠. 침치료와 함께 약간의 추나요법을 병행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도구들과 생소한 치료법에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장님의 말투에서 신뢰가 느껴졌죠. 첫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거렸지만 예상과 달리 극심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죠. 2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허리를 굽히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효과겠지.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심리적 효과일까요? 처음으로 제 확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을 나서며 고개를 돌려보니 박영철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일까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미신이라고 단정지어도 될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막 시작된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치료를 받고 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한 거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평소처럼 찌릿한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침치료 때문일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브라운 박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밀러 씨, 한방 치료는 어떠신가요? 역시 효과가 없다는 걸 느끼셨겠죠? 그의 메시지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전 진료를 위해 한의원에 도착하자 이정우 원장님은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차리셨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허리 통증은 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침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네요. 원장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오늘은 치료 전에 한 곳을 들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원장님을 따라 한의원 건물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작은 한약 제조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윌슨 교수입니다. 처음 보는 서양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의 석학이자 동서양 통합의학 연구의 권위자였죠. 윌슨 교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니 믿을 수 없군요. 교수님의 논문들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당신처럼 한때는 한의학을 미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연구 끝에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윌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붙어 있었죠. 보세요. 이건 침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MRI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약 성분이 세포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고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치료법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그 연구를 이끄는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라니. 한의학의 모든 것을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과학이란 것도 결국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날의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죠. 치료실로 돌아와 침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옆 치료실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드디어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궁금해진 저는 나중에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할아버지가 한방 재활치료를 받으시다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셨다는 거였죠. 그분은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날 저녁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너무 편협했나 봅니다. 에드워드, 당신 목소리가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통화를 마치고 호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속 편견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한 의원으로 향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우리 한 의원에 오시다니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한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의술이 어떻게 헛된 것일 수 있겠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법이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대과학이라는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의술을 제 좁은 식견으로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한 의원에 도착해서 이정우 원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밀러 씨, 치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걸 알고 있죠. 이제 남은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만 남았던 거죠.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한 의원을 찾아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정우 원장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영철 선생님께서 산사체험을 함께 하자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에 가서 뭘 한다는 건지, 그게 제 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명상과 마음의 안정은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의 긴장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결국 저는 박영철 씨를 따라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절을 찾았습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여기가 제가 10년 전 처음 마음의 평화를 찾은 곳입니다. 박영철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과거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에 시달리다 건강을 잃었다고 했죠.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우연히 이 절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제가 이런 산속 절에 왔다는 게 우스웠죠. 하지만 스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고 몸만 치료하려 하면 그건 나무의 가지만 돌보고 뿌리는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절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께서 내어주신 차는 특별했습니다. 이건 1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마셔온 쌍화차입니다. 한약의 원리를 담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맡은 향이 낯설었지만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죠. 밀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요.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성공만을 쫓으며 살아온 지난 날들, 아내 클레어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 고집으로 인해 놓쳐버린 수많은 가능성들. 스님,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절의 뒤편 약초 밭을 거닐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하나하나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설명해 주었죠.
이건 당귀입니다. 1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귀한 약재로 여겼죠. 저기 보이는 건 천궁이고요. 이런 약초들이 모여 한약이 되는 겁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가 이 작은 약초들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절을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고 계셨죠. 할머니, 절까지 가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박영철 씨가 걱정스러운 듯 여쭤보자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30년째 매달 한 번씩 올라오는 길이에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길을 오르는 게 제 삶의 낙이 되었지요. 오늘은 며느리가 아파서 대신 약초를 캐러 왔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무언가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함께 걸었죠. 걸음은 느렸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양반이 이렇게 친절하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처음 뵈었을 때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절 이곳으로 보내준 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당신 목소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절의 풍경과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따뜻한 쌍화차의 향이 어우러졌죠. 이제야 제가 진정한 치료의 길 위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을에 찼던 진통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고 허리를 굽히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죠. 이제는 제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 의원을 찾았는데 이정우 원장님께서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윌슨 교수님께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윌슨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죠. 밀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수는 제게 최신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MRI로 촬영한 뇌의 활성화 패턴부터 혈액 검사 결과까지 침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었죠. 보세요. 이건 침술 전후의 뇌 활성화 패턴입니다. 특정 경혈점을 자극했을 때 뇌의 통증 조절 중추가 활성화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윌슨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약 복용 전후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서양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윌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과학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면서도 때로는 그 근거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죠.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박영철 씨가 연구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윌슨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가 한방 재활치료로 걷게 되었다는 분이었죠. 저는 현대의학에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청년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보조기 없이도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었죠.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윌슨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죠. 침술과 한약, 그리고 재활치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오후, 이정우 원장님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밀러 씨, 이제 한약 치료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침은 그래도 직접 효과를 경험했지만 한약은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한약재는 현대 실험실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칩니다. 게다가 당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처방할 거고요. 한약 조제실로 따라 들어가 보니 놀라웠습니다. 최신식 추출기와 성분 분석기가 있었고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여기서 만드는 한약은 전통적인 처방에 현대 과학을 접목한 겁니다.
각각의 약재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모두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약을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쓴맛이 강하지 않았고 은은한 향이 좋았죠. 잠들기 전 런던의 브라운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의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몸의 치유만이 아닌 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한약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의원을 찾았는데 대기실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영철 씨가 한 노인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치료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노인분의 표정이 어둡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박영철 씨의 은사님이셨습니다. 30년간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신 김호준 교수님이셨죠. 영철아, 이제 그만하자. 3년 동안 항암 치료도 받고 한방 치료도 받았지만 더는 욕심 부리고 싶지 않구나. 그때 이정우 원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교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교수님께 그 희망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가 느껴졌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의학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네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군.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그 후 교수님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놀랍게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잃었던 식욕이 돌아오고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죠.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밀러 씨, 자네가 그날 해준 말이 내게 큰 힘이 되었네. 사실 나는 한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치료에는 반신반의했었거든. 교수님,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것을요. 맞아.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한의학의 정신이네.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의학을 단순히 증상치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철 씨가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식당이었죠. 밀러 씨,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신 건 순전히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렸을 뿐인걸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같이 처음에는 한의학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한의학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영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10년 전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김호준 교수님을 만나게 된 일, 그 후 한의학에 매료되어 40대의 늦은 나이에 한의대에 입학했던 일들을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환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고, 당신은 한의학을 불신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교수님께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내 클레어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여보, 당신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져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란 걸요. 한국에서의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클레어였죠.
제가 한국에서 보낸 한 달 동안의 변화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만난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졌고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클레어의 말처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정하려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와 함께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정우 원장님께서는 제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클레어 씨, 남편분이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치료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것 같네요. 그때 김호준 교수님께서도 진료실에 들르셨습니다. 교수님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밀러 부부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네. 우리 함께 차 한잔 하지 않겠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우려내신 한방차와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가 처음 한의대 교수가 되었을 때 생각이 나는구만. 당시에도 많은 서양 의사들이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나는 믿었네. 언젠가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날이 올 거라고.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면 꼭 이곳에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의학이 단순한 대체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때 박영철 씨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익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밀러 씨,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이곳에서 치료받을 때 작성했던 일기입니다. 이제 이걸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의 치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불신과 두려움, 점차 느껴지는 변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되찾는 과정까지 마치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죠. 이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요. 클레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당신을 만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한강변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이정우 원장님, 김호준 교수님, 박영철 씨, 그리고 한 의원의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했죠. 마치 오랜 가족들이 모인 것 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란 걸요.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한강변을 거닐며 클레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도 런던의 한 의원을 열면 어떨까요? 제가 경영을 맡고 당신은 이곳에서 배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클레어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금융가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라는 걸요.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 달 전 의심과 불신을 안고 이곳에 왔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클레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의원에서 배운 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고 이정우 원장님께서 주신 한약을 꾸준히 복용했죠. 밀러 이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지도 않으시고 직원들의 이야기도 더 잘 들어주시고 비서인 제인의 말처럼 저는 업무 방식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와 논리로만 판단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이런 변화는 오히려 더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브라운 박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당신같이 완고한 사람이 한의학의 전도사가 되다니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연구 결과부터 김호준 교수님의 투병 이야기, 그리고 제가 목격한 수많은 치료 사례들까지 브라운 박사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실 저도 최근에 난치병 환자들을 보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의 이야기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 대화를 계기로 저희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박사의 병원과 이정호 원장님의 한의원이 협력하여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클레어와 저는 드디어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런던 시내에 한의학정보센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한의원이 아닌 동양의 치유 철학을 영국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의 허리 통증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된 것 같아요. 클레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김호준 교수님과 박영철 씨가 런던을 방문하신 것이죠. 교수님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있었고 런던의 의료진들과 한의학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밀러 씨, 자네가 이렇게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서 주어서 정말 고맙네. 자네같이 처음에는 완전히 불신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훌륭한 증인이 되었으니 말일세. 저는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감사드려야죠. 교수님과 이정호 원장님, 그리고 박영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세계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매주 한 번씩 화상으로 이정호 원장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준비하는 한의학정보센터의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죠. 인생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찾은 새로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한의학에 감사하면서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사연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2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